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룡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해봤습니다. 오늘을 다 잊으신 것 같아요 라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혹시 몇 분이라도 더 들어오실 수 있도록 좀 열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떠신가요? 오래간만에 하니까 자꾸 까먹으셨나? 자,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해 주시는 것도 같은데, 일단은 2월달 한 달 동안은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기 전에 올 한 해 라이브 방송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원래 약속을 할 때 마지막 주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할 겸, 자, 그렇게 해서 이야기도 할 겸 그래서 조금 일찍 켰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그냥 재미있게 한번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볼까요? 꾸준히 들어와 주셨던 분들이 그동안 계셨는데, 한 달 만에 들어오니까 조금 너무 오랜만에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2월 마지막 주에 진행하는 이 라이브 방송 이후에 3월부터는 라이브 방송 횟수를 조금 더 늘릴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질문 사항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원래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내용 위주로 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미리 말씀을 드리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서 이제 유튜브에 공지를 해드리겠지만 2주 정도는 예전에 했던 뉴스를 가지고 그 중에서도 조금 테마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잡을 거고요. 한 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질의응답, 그동안 질의응답을 좀 많이 못했었죠. 그래서 질의응답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하던 것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조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려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유튜브 활동을 좀 멈추고 기탄반이라고 하는 온라인 강의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쪽에 집중하느냐고 좀 유튜브를 조금 소홀히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는 계속 또 라이브를 좀 자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3월부터는 조금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뀔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동안 좀 많이 못 들어오셨던 그런 분들도 다시 들어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라이브 방송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레이스님, 와, 얼마만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오래간만에 하면은 뭐 또 이렇게 반가워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도 기분은 좀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을 보지 못해서 조금 좀 답답한 느낌?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튜브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과 노출할 수 있는 횟수를 좀 늘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아마 4주가 보통 한 달이죠? 한 3주 정도는 여러분들과 계속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제가 준비한 부분,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좀 보셨죠? 지방 갭 투자 할까 말까. 자, 이제 그런 이슈를 좀 던지고 지금 들어왔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뭐, 여러분들 저를 그동안 많이 보셨던 분들은 제가, 지방에 갭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뭐라고 하는 약간 그런 입장이 현재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부룡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가 분위기가 달라졌나? 뭐가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변함이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조금 본질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지켜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 이거 진짜 답답해서 미치겠다.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 번쯤 올려주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자, 그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제가 해드려야 되는 이야기와 조금 맞물려 가면서 서로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 글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요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조금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들어오셔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인사를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다들 반갑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반가운 것도 반가운 거지만 어떤 내용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요즘 시장에 대한 이슈, 난 이거 진짜 요즘 모르겠다. 이 시장 상황 진짜 헷갈린다. 이런 거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어떤 요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풀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오래간만에 들어왔으니까 현재 시장 분위기에 대한 얘기도 한 번 더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지금 시작한 지 한 5분 좀 넘었죠? 한 7분 정도 됐는데 벌써 100분이 넘게 들어오셨잖아요. 그만큼 또 저를 기다려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질문을 올려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준비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제가 올렸던 오늘 첫 번째 썸네일 제목은 지방과 관련된 갭투자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지방과 관련된 갭투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언급을 하는 게 좀 맞겠죠. 자, 최근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요, 제가 1월달 기준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3월에 접어드는 마지막 2월달이지만 아무래도 데이터는 1월달 기준으로 나와 있으니까. 자, 1월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요, 매매 가격 상승률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눈에 확 띄는 부분은 뭐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동안 매매가 상승률과 전세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지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전세가 상승률이 되게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전세 가격 상승률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뭐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기 이전에 그냥 상식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여러분들이 집을 안 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은요, 매매 아니면 전세 중에 하나니까, 매매 아니면 전 월세 중에 하나니까 전 월세 쪽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주택을 매수하거나 전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진입하게 되니까 어떤 특정 분야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전월세 시장이 늘어나는 상황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간의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시장이 위축되게 되면은요, 결국은 지금 옆에 보여드리는 기사처럼 결국 전세 가격, 더불어서 월세 가격까지 오르는 현상들이 만들어지는 게 현재의 모습이다.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 내가 돈을 벌 곳을 찾으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매매가가 상승하지 않으니 돈을 벌기가 좀 어렵죠. 이럴 때는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이 그 이후에 어떠한 현상으로 이어지는가를 계속 고민을 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대상을 찾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반년 전만 하더라도 역전세란 걱정했는데 올해는 전세다란 불안이 확산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에 상반기에 접어들면서 역전세란에 대한 말이 그렇게 오고 갈 때,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역전세란과 관련된 얘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올 때, 여러분들 저랑 같이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역전세란은 나올 가능성이 이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전세 가격의 상승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잘 기억하고 계시겠는데 이 부분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왔던 시장이 좋지 않아서 집을 사지 않는 사람이 늘게 되면 결과적으로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도 집을 사지 않게 됨으로써 그 수요는 전월세 수요로 몰려들게 된다라는 부분이 예상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여기에
그동안 또 말씀이 안 나왔던 또 한 가지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두 번째 기사를 보게 되면 2년 뒤 왕창 오를 수 있어 불안하다. 전세 가격이 얘기인데 세입자가 갱신권을 안 쓰는 대신 전세 가격을 올려서 재계약한다라는 얘기. 여기서 말하는 이 얘기는 결국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된 부분이 되는데요.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즉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이 전세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 되어 왔다라고 판단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장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처음 시작이 되었던 시점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바로 2020년 7월 31일 이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이제 7월 말일 즉 8월부터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4년이 끝난 사람들의 전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다음번에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느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계약갱신 청구권이 그렇게 발생되게 된다 하더라도 바로 2년 전에 처음 전세 계약을 하신 분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지금 쓰게 될 텐데 그러면 전세 가격을 5%밖에 올릴 수가 없으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폭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 한번 올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했던 말에 그런 생각 나도 했어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자, 그런데 시장이라고, 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 이게 수학적인 논리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잘 맞지 않고 그래서 실제 투자해 본 사람과 이게 종이로 한 사람과의 차이가 심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계약갱신권이 이번에 쓰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5%밖에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분들은 아주 좋은 2년간의 시장이 만들어지죠. 그러나 그런 결과를 얻는 사람들이 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소수이가 될 거고 대다수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일단 제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소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던 문제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는 대상 물건이 원래 예전에 2년짜리 시장에서는 물건이 나왔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즉 전세 공급으로 나왔어야 되는 물건인데 당연히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5% 상승으로 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니까 그 물건들을 시장에 내놓지 못하게 만들겠죠. 그러면 소수의 이 물건들이 사라지면서 이 시장의 전세 시장에 나오는 공급 물량은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2년짜리였던 과거에는 100개가 나왔던 시장이라고 한다면 4년짜리 계약갱신 청구권과 같이 맞물렸던 이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100개가 아니라 80개, 70개로 줄어든 시장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사람과 달리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늘기 때문에 전세 시장의 수요는 늘어난 상태에서 전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전세 가격 상승폭이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 가격 상승세가 제가 볼 때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부 소수의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해피한 문제로 다가오겠지만 또 한편에 나머지 대다수에는
그러지 않아도 부족한 전세 공급에 대한 걱정에 계약갱신 청구권 물량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전세 공급은 더욱 줄어들 거라는 얘기가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제가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공급 물량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른 분들이 다 얘기하고 계시니까 그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시장 하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에 해당되는 물량마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세 가격 상승세보다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은 중기적으로 지금 현재 각 건설사들의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공급 부족과 관련된 공사비가 늘어난다든지 그래서 지연되는 부분들이 계속 구체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세 가격 상승세는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 지속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결론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전세 가격 상승세라고 하는 부분과 그 흐름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이 시작되는 첫 번째 시점이 올 하반기에 이사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첫 번째 변곡점이 될 것 같다.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베이스를 깔고 난 다음에 얘기를 진행하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태에서 보여지는 밑에 있는 이 기사들은요. 이 기사들은 보시는 것처럼 입주 물량 부족, 전세 매물 부족, 그리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작년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발생되고 회복되는 부분이고 결국 전세 가격 불안으로 시장이 이어진다. 그때는 제가 전세 대란이라는 표현 안 썼죠. 전세 대란이라기보다는 전세난 또는 전세 불안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점점 시장이 흘러갈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작년 상반기에 제가 가졌던 포지션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가졌던 포지션보다 더욱더 안 좋아지는 상황에 이제는 한 가지 예상 안 했던 추가 변수인 계약갱신 청구권에 따른 추가적으로 줄어드는 현상. 여기에다가 계약갱신권 4년 지난 사람들이 나오니까 전세가격 올라간다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전세가격 올리고 싶겠죠. 이런 것들이 맞물렸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가을 이사철에 전세가격의 상승세가 1차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바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알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좀 전에 시작을 할 때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질문을 던졌더니 이 질문 속에서 몇 분들이 여러 의견들이 나왔어요. 자, 토리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화면 좀 바꾸고 난 다음에 얘기를 좀 할까요? 자, 토리버님이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요. 비주택에 대한 의견 및 전망은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셨고 선거 후에나 대책이 나올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자, 그러면서 1월 10일 대책 이후 후속 대책이 궁금하네요. 조용하네요. 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왜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윤고우님인가요? 오피스텔 주택으로 미포함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약간 조금 관심도가 좀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나왔던 몇 가지 상황을 또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제가 한번 만들었는데요. 자, 토리버님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에다 뭐라고 썼냐면요. 규제 완화의 명분 쌓기가 아닐까요? 라고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어찌 보면 토리버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2월 말. 자, 그런데 2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 나왔던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모든 부동산 그 정책은요.
시간, 타임 스케줄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1월 10일 날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 중에 상당수가 건설사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책과 함께 비주택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비주택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도 많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콧방구를 끼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비주택 하면 되겠어?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이런데 뭐 또 부동산을 풀려고 그래? 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요, 어떤 그 다음 대책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언론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1월 10일에 그런 대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주춤주춤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었죠. 자, 그런데 2월 6일자 기사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요, 오피스텔 월세 가격이 7개월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 가격이 7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시장 상황이 매매를 안 하니까 전세 내지 월세로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월세로 가기 좋은 부분은 결국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인데, 빌라 전세 사기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고, 아파트는 너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부담스럽고, 결국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오피스텔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면서 월세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월세 가격이 오르지만 여전히 오피스텔 거래는 침체 상황에 만들어지고 있고, 역시 오피스텔을 지었던 건설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피스텔 매매도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맨 위에 있는 기사 제목, 규제 완화의 명분 쌓기가 아닐까라고 했던 부분은, 일단 정부가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택 부분을 풀려고 하는 부분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반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많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 더더구나 총선까지 있으니까, 그쵸? 부담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질 테니까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설명해 줘야겠다, 또는 목적을 가지고 설명해 줘야겠다,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면서 밑에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오피스텔 매매가 38%나 뚝 떨어졌어. 시장 엉망이다. 그죠? 오피스텔 월세 가격 오른다. 자, 이런 식으로 막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요, 갑자기 또 재밌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1월 10일 효과 없었다. 서울 집값 낙폭 커져. 자, 이런 얘기가 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뭔가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겠군.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드는 사람이 최소한 1명, 2명, 10명, 100명 이렇게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 세 가지 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건 투기가 아니다. 오피스텔 소유자의 60%는 50대 이상이다의 의미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죠. 자, 지금 오피스텔 정말 힘들다. 지금 난리가 났다. 1월 10일 부동산 대책 나왔는데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오피스텔 소유자의 대부분은 투기 안 했더라. 결국 50대 이상이 월세 받으려고 산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로 가버립니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심파죠. 자, 밑에 또 볼까요? 오피스텔 소유주 60%가 50대 이상이고요. 거주는 20, 30대가 70%다. 이 말은 또 뭘까요? 일반 서민들 50대 이상 된 그 나이가 이제 은퇴를 바라보는 나이 된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또 거주하는 사람들은 20, 30대가 70%, 맨날 2030 얘기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황에 오피스텔 시장이 이렇게 문제가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뭔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밑에 또 하나가 더 나오죠. 따박따박 월세로 노후자금 받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50대 이상이 60%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거는 투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피스텔을, 그러니까 비주택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주택 부문으로 가면서 주택수를 제외해야 된다, 안 된다, 많이들 싸우고 있죠. 많이들 싸우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정부는요, 그 각각 개인의 모든 입장을 다 대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 또는 대다수의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걸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뭘 해도 재건축 잘 안 돌아가고 있고 재개발 안 돌아가고 있고 건설사는 나 죽겠어라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진짜 돌아갈 수 있는 2030 세대들과 그 다음에 5, 60대에 해당되는 이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건들에 이것만이라도 풀어줘야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자, 그러면 아, 그러네. 이런 부분이니까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사람이 아까 1명에서 10명, 10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500명, 1000명으로 늘어나가는 과정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정부는 큰 부담 없이 풀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물어보셨던 토리노님인가요? 아, 토리버님. 자, 토리버님이 말씀하신 1월 10일 대책 이후 후속 대책이 조용하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본 부동산 정책은요,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고 명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게 되거나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들은요, 부동산 투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만 급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답답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은요, 내가 원하는 그런 속도로 돌아가지 않는다. 차근차근 명분 쌓기와 함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과정을 기다릴 줄도 아는 게 이 시장의 위기 또는 침체장, 혼돈장 때 여러분이 취해야 될 스탠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오피스텔에도 전세 가격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죠. 많은 분들이 과연 비주택이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 시장과 비교하면 확실히 비대체, 그러니까 대체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도는 덜 떨어지겠지만 생각해보면 지금 월세 가격 올라가고 있죠.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말은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말이 되고요. 여기서 이것저것 명분이 만들어져서 규제가 또 하나 완화가 나오고 또 하나가 나오게 되면 그동안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오피스텔 시장이 상대적으로 이뻐 보이는 저평가됐다고 판단하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비주택 시장, 제가 언제부터 여기 투자하세요, 지금 이거 하면 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지만 제가 항상 방향성을 얘기하는데 이 방향성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기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빨리 돈 벌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주택 시장을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고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비주택과 관련된 오피스텔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아파트에 비해서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의 질문들을 좀 봐야 되겠죠. 자, 판교풍이 아빠님께서 지금 요즘은 완전 상승과 하락이 혼재되어 있지만 그래도 투자자들께서는 올해 상승 분위기를 감지 중인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상승 분위기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 분위기가 2019년, 20년, 21년의 분위기라고 한다면 글쎄요.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다시 전세 가격 상승과 맞물리면서 회복되는 구조로 가는 거는 맞는 것 같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사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그리고 오늘 제목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30분 정도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저는요 이제 준비할 때가 됐다가 맞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신중한 성향을 가졌다라는 것들은 조금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기본 베이스를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전세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지금 질문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전세 갭 투자와 관련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갭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and 깡통 전세다, 큰일 났다 라고 하는 내용이 붙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전세가율이 쑥 올라가면서 다시 관심을 받는 갭 투자. 자, 그러니까 저기 윤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단 말이죠. 현재 수도권 외곽 화성 수원부터 갭 투자 5천 이하로 투자가 되던데 이게 하급지부터 전세가가 붙는 게 시작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서 궁금해들 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또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1억인데 전세가는 1억 4,500. 마이너스 갭 투자 주의보, 이러다 깡통 전세 만들어지면 골로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여러분들 또 일부를 공포감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머리 복잡해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 깡통 전세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졌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밑에 있는 기사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기사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방 아파트 전세가율이 80%가 넘어섰고 깡통 전세 주의를 해야 된다는 기사가 나오고요. 전세가는 오르는데 매매가는 떨어진다? 자, 매매가는 떨어진다니까 시장이 안 좋다는 거니까 지방의 깡통 전세 진짜 주의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아예 대놓고 지역을 찝어서 얘기를 하죠. 전북과 충북 아파트 깡통 전세 위험 커져. 자,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자, 그런데 부동산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거 해야 돼?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솔직히 말하면 부동산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도 투자할 곳을 알려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갭 투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요. 깡통 전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의를 좀 내려야 됩니다. 깡통 전세라고 얘기하는 부분은요, 전세 가격은 올라붙었는데 매매 가격은 떨어져 있거나 또는 갑자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입지 물량이 과대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매수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깡통 전세라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서 매도자, 그러니까 집주인과 세입자가 고통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와 붙었거나 넘어섰다라고 해서 깡통 전세 위험을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깡통 전세의 문제점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언제냐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로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이 깡통 전세가 만들어지는 가장 큰 시기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투자에 미쳐서 매매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전세가는 딸려 올라가고 근데 시장에 많은 가수요가 붙었다가
다시 가수요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빠지게 됐을 때 집주인도 돈을 돌려줘야 되는 큰 상황과 세입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어도 바로 직전장의 모습들이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깡통 정세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깡통 전세의 위험을 얘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깡통 전세 얘기를 하게 되면 확 눈에 들어오니까 이 기사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조금 냉정하게 표현하면 지금은 깡통 전세가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시기예요. 왜? 깡통 전세가 만들어지기가 쉬운 매매가의 버블 현상이 꺼졌을 때 되게 심하게 나타나거나 입주 물량이 크게 터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깡통 전세인데, 어떤 이 특정 시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은요, 매매가의 버블은 빠졌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전세로 수요로 밀려가면서 전세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성은 전세 가격은 그러니까 매매 가격은 떨어지는 폭은 이제 주춤해지는 상황이 왔고요. 전세 가격은 올라가는 방향성이 만들어져서 전세 갭이 붙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때는 깡통 전세가 만들어지기보다는 갭 투자의 전성시대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때도 입주 물량이 과도한 지역이거나 또 다른 개인이 굉장히 욕심을 부려서 많은 개수를 샀다가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도 분명히 발생하겠지만, 시장 전체로 보게 되면은요, 지금 시기는 깡통 전세가 만들어지기 이제 되게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기적인과 타임 스케줄과는 상관없이 그냥 무작정 쓰고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앞에서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베이스로 깐 게 전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해진 시장이 되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반대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와 있는데, 바로 직전에 1, 2년간의 그 깡통 전세에 심화되던 모습의 시기를 오히려 지나가고 있는데, 깡통 전세의 위험에 대해서 너무 크게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여러 가지 수업이나 다른 걸로 통해서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요, 여러분들이 깡통 전세를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깡통 전세를 두려워할 시기를 지나 다시 한번 전세 가격 상승의 시대로 접어들었던 이 상황에서 다음번의 움직임이 뭐냐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될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아까 제가 이제 윤희님의 질문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여기서 한번 잠깐 다시 한번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성수원의 갭 5천이야라고 하는 표현하는 거, 그 전에 이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어떤 얘기를 좀 해야 될 거냐? 서울하고 수도권 중에서 매매가는 서울이 많이 올랐죠? 수도권은 적게 올랐죠? 전세 가격도 올라가긴 했지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전세 갭이 가장 크게 벌어진 곳이 어디냐? 당연히 서울 쪽이 전세 갭이 벌어지고요. 나머지 지역이 전세 갭이 붙었고 외곽으로 갈수록 전세 갭이 붙는 현상들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딱 볼 때 전세 갭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전세 갭만 보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 수원하고 화성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곳에 전세 갭이 붙었네.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특별한 현상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A급이 먼저 올랐고 B급이 그 다음 올랐고 C급이 그 다음 올랐거나 안 올랐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세 갭이 가장 크게 벌어진 곳이 서울이고요. 가장 적게 벌어진 곳이
속된 말로 외곽이거나 지방인 경우가 당연하다는 현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방부터 오릅니까? 서울부터 오릅니까? 또는 수도권부터 오릅니까? 지방부터 오릅니까? 지방광역시부터 오릅니까? 지방 중소도시부터 오릅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죠. 무슨 말이냐? 전세 갭 투자라고 하는 곳들을 들어가려고 하면은요, 전세 갭 투자라고 하는 곳들을 들어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세 갭만 보니까요, 흔히 말하는 상승장 때 기본 흐름, 입지라고 하는 부분을 무시한 상태에서 기본 베이스인 외곽 쪽에서 막 지금 깔짝대고 있는 거예요. 외곽에서 깔짝대고 있다고요. 외곽에서 깔짝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외곽이라고 하는 지역이 수요가 계속해서 유지될 만한 곳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다시 정리하게 되면 지방 갭 투자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할까요? 말까요?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이 수도권이든 그곳이 지방이든 전세갭이 붙었는데 투자자들은 많이 안 들어오죠? 그럼 실수요자들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실수요자들이 들어와서 전세 가격을 올려주거나 매매 가격을 올려줄 만한 수요가 풍부한 곳이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세 갭 투자 설명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건 지금 까는 소리입니다. 그분들은 전세갭 얼마를 가지고 언젠가는 오를 거야 라고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더 세부적으로 말은 못하겠고, 그리고 지금 돈이 없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곳이 지방일 수밖에 없으니까 지방을 가라고 하면서 가서 그렇게 되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려 올릴 거야 라고 하는 단순 논리로만 얘기하는데, 이왕이면 오르려면은요 거기 있는 실수요가 빵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빵빵해야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매매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왜 그 얘기는 안 하고 전세계 붙은 것만 얘기하면 언젠가 확실히 오를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전세갭 투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전세갭만 보고 들어갔다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팔면 그때 오르더라라고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제가 처음에 던졌던 화두, 지방갭 투자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지금 현재 모든 지역의 공급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갭 투자 시장이 활성화될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건 본능이에요. 돈 없는 사람이 투자해서 돈 벌겠다는 거니까.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베이스는 움직일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세가율을 볼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실수요가 빵빵하거나 그 지역의 실수요가 많이, 나 말고 투자자 말고 실수요자가 많이 들어올 만한 곳으로 바뀔 만한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런 세부적인 얘기는 안 하냐고요. 지금 전세 갭 투자 강의하시는 분들 이거 명확하게 설명하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퍼센테지만 얘기하고 그 지역의 학군이 좋다 어쩌고 좋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최소한 그 지역의 학군을 얘기하기 전에 전국적으로 그 지역의 베이스 레벨 수준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그 지역의 산업단지 같은 경우가 많이 늘어나서 얼마나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죠. 이런 부분들의 얘기를 없애게 되면 상승장에는 전세 갭 투자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데 시장이 삐끗하면 박살나는 게 전세 갭 투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방 들어가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박살났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지. 자,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지방장 투자 여기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난해 미분양을 많이 가장 해소한 지방 도시는 이라고 하는 기사에 나와 있는 어떤 목록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자, 보시게 되면 2023년 지방도시 미분양 감소 탑 10
라고 얘기하면서 1위가 충남 천안시, 2위가 경북 포항시, 3위가 전북 군산시 등등등등등 내려가고 있죠. 자,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아, 천안 가야 돼, 그럼? 아, 포항 가도 돼? 근데 미분양이 좀 많다는데. 군산 가야 되는 거야? 요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지방이라고 하는 곳들은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갭이 붙을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를 안 하니까 전세를 선호가 높으니까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죠. 그렇다면 그런 동네에 무언가 앞으로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수요가 빵빵하게 늘어나거나 기반 인프라가 있어서 나름대로 수요가 잘 들어가는 곳이 지금 현재 미분양이 있어도 지금 그쪽에 있는 실수요가 매수를 하면 지금 투자자들 매수 못 하잖아요. 이 미분양 감소라는 얘기는요, 그 지역에 있는 실수요자가 빵빵하거나 많다라거나 또는 뭐가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천안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천안과 아산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바뀌는 거를 분명히 눈으로 보고 계시죠. 즉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도 실수요자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입주 물량에 이런 어떤 문제점이 사라지게 된다면 또다시 실수요자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곳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실수요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곳들을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해서 보면서 전세 가격의 움직임과 입주 물량의 감소를 보면서 들어갈 타이밍을 잡는 게 맞다. 그렇다면 지방 갭 투자 지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면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무슨 공식화를 시켜서 자꾸들 얘기들을 하시는데 전세갭 투자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보면은 만성피로님이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지방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오산 갭 투자 들어간 사람들 피눈물 흘립니다. 2020년부터 묻지마의 성지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앞으로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외곽, 어찌 보면 거의 지방에 가까운 곳이라고 보통 표현할 만한 곳이죠. 그리고 그 지역은 그 주변에 대체할 만한 우수한 곳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즉, 그 지역 내에서도 외곽에 해당되는 곳이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은 안정적인 실수요가 늘어날 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오산이라고 퉁쳐서 얘기했지만 평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퉁쳐서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지제역 주변과 예를 들어서 안중 주변은 비교가 될 수가 없겠죠. 그 지역에서도 A급과 B급과 C급이 나눠지는 것처럼 실수요가 빵빵하고 매수를 할 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 곳들에 들어가신 분들은 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지방 갭 투자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는 언제든지 들어가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제가 언급을 했던 지방 조금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갭 투자를 하는데 지금 현재 갭 투자 비율 80%야 뭐 85%야 뭐 아니면 갭 무피로 들어가면 돼 라고 하는 지역의 본질적인 입지가 지금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평가하는 입지가 어떠느냐를 보시자는 거죠. 갭만 보고 들어가는 지역이 알고 보니까 진짜
뭐 예를 들면 평택이나 오산 지역에서도 메인 입지가 아닌 한창 외곽에서 정말 어쩌다 투자자들만 들어오거나 실수자들 몇 명만 들어오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곳에 들어가고 계신데 그런 곳은 갭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도 지금은 굉장히 피해를 봤잖아요. 피해를 봤는데 어차피 전세 가격이 오르는 구조는 지금 전국이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지역 중에서 지방에 A, B, C가 있겠죠. D, F, D, G도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전세가율로 나래비를 세워서 볼 것이 아니라 전세가율로 나래비를 세우더라도 그곳의 입지가 실수요자들이 무난히 거래가 진행되거나 빵빵한 곳이거나 또는 앞으로 늘어날 만한 곳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실 수 있고 현재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곳이라면 사실상 들어가는 거 가지고 막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방은 그 어떤 것보다도 공급 물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실수요자가 많아서 그래요.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가 많은데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값을 올리게 되면 그 투자자가 빠져버리면 가격이 떨어져서 또다시 깡통전세, 역전세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들은 지금 서울, 수도권, 그리고 지방, 광역시, 지방 중소도시 중에서 갭만 보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것처럼 미래가 바뀌는 곳, 실수요자가 충분히 존재하는 곳 위주로 안전성을 따지면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 그 부분이 저는 여러분들한테 매우 중요한 방식이다. 지금 갭 투자라고 하는 시장은 몇몇 상승장 오랜 기간 동안의 비율로만 투자하는 사람들의 공식 주장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변질되어 버린 시장입니다. 또한 지방장의 경우에는 바로 직전의 침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시장이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공급 부족이 전세 가격 상승과 역시 매매 가격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되게 많고 그런 곳에서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분명히 수익을 낼 만한 곳들은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이왕이면 입지와 실수요자가 늘어날 만한 곳, 실수요자가 빵빵한 곳 뭐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판단을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동안 전세가율을 보면서 몇 %다. 그러니까 언젠가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전세 갭 투자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지난 그 상승장 때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려고 하다가 많이들 들어가서 지금 역전세난 맞고 깡통전세에 휘둘리고 되게 힘드셨잖아요. 근데 그게 지방이라서 다 그렇다가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시장이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앞으로는 기회가 올 거니까 지방 갭 투자 시장 끝난 거 아닙니다. 서울 수도권 갭 투자 시장 끝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올 하반기의 전세 상승가 상승률의 변화와 어느 지역이 좀 더 강해지는가와 관련된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제 거의 마쳐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몇 가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왕이면 조금 있다가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도 한번 더 팍팍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는데,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킴선님께서 취득세 중과 완화는 언제 될까요? 라고 얘기를 올려주셨거든요. 현 시점에는 이게 제일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필요한 거죠. 3월 달 중에요. 공개 무료 강의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지금 취득세 중과 완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왔던 것 중에 하나가 취득세 쉽게 안 풀어줄 거다, 이렇게 약간 조금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3월 언제쯤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그 날짜를 잡고 있는데, 이때 정부 정책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고 어떤 시장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나왔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쓸데없는 기대나 너무 그 과도한 기대는 하지 않고, 그리고 시장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취득세 중과 완화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개 라이브를 또는 온라인 강의를 한번 좀 해볼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 조금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끝날 무렵이니까 광고 홍보도 조금 해야 되겠죠? 일단은 3월 달부터는 여러분들과 하는 라이브를 조금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과 같은 어떤 테마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루는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 위주로 하는 걸로 해서 약 한 3주 정도는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1월달, 2월달에 조금 쉬셨던 분들 다시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3월달에는 저희 쪽에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강의를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미네르바 올빼미님께서 세금 강의 하시잖아요. 그냥 단순히 부동산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 아마 사업자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사업자와 관련된, 사업자 세금과 관련된 강의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다시 여러분들과 조금 더 깊숙이 그 이야기를 진행하는 그 기초탐구반, 기탐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3월 달에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 좀 관심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오늘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딱 몇 가지로 정해져 있죠. 공개 라이브를 한번 할 예정이다. 그것도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다. 자, 2번째, 그리고 라이브 시간을 조금 더 늘려드리겠다. 그리고 3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부동산만 아니더라도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법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부동산 그동안 세금만 가지고 공부를 하셨죠? 그래서 사업자와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그것들을 만들 예정이다. 그래서 3월 달을 여러분들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3월 달 첫 번째 라이브 방송은요, 여러분들과 시작하기 전에 며칠 전에 간단하게 유튜브에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다음에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중간중간 채팅창에 보게 되면 가끔 가다 보면 쓸데없는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고 톡 욕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좀 많이 커버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24년 다시 시작되는 라이브,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뵙도록 하죠.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뵙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 못했던 거 다음번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